Welcome to the jungle. Welcome to 정치쇼. Welcome to 여의도 UFC. 사각의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열혈 정치 토크 배틀입니다. 여의도 UFC. 네,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여의도 UF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 분 모십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죠. 이준석 최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빨리 최고위원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요? 예? 갑자기 왜? 쉬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진짜 선거 끝나고. 그 선거 끝나고 계속 했죠. 그때는 그 이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요. 진행형이고. 예, 이게 비대위가 빨리 섰어야 되는데 비대위 서는 게 늦어진 바람에 이 좀비 상태의 최고위로 있습니다. 난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준석 최고는 나이도 젊고 이런데 네. 이 사생활적으로 주변에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만약 쉰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준다. 저 제주도의 형님들이랑 같이 다이빙하러 갈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좋아합니까? 다이빙. 예. 의외로 작년부터 그런 거기 맞들려가지고. 외향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네요.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이 안 울리잖아요. 연락을 끊고서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기대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쉴 수 있어 뭘 할 거냐? 혼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게임하거나 이런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해요. IT 쪽으로. 평소에도 하니까. 그렇군요. 딱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 이미지라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근택입니다. 최고위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대부분 최고위원 못 해본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4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다고. 젊은 나이에요. 배부른 자의 어찌 보면 형님 제가 새로운 오만 보수당 때 아닌가. 영입하려고 할 때 그때 왔으면 됐었어요. 바로 최고위원으로. 현 위원장님은 보통 쉴 때 뭐 하십니까? 미드 봅니다. 아니 정작 그런데 정작 현근택 부대변인이 원래 그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현 씨도. 그러면 아웃도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저 추천하는 제주도 하나. 못 가본 지 되게 많아요. 오래됐어요. 그래 추천은 하는 미드 하나. 미드 너무나 다 유명한 건데 요즘은 저거 보고 있어요. 저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워낙 예전 유명한 거죠. 거. 예전 건데 진짜 예전 거죠. 시즌 6, 7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한 3 정도 보고 있는데 3. 예, 저는 원만 봤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봤으면 공천 받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자, 이 본격적인 이슈는 뒤에 몇 개가 있는데 그거 전에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과정에서 조금 청와대 대변인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설전이 오고 간 모양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이 과정은? 뭐 기사 나온 거 봤는데요. 네. 뭐 애초부터 좀 예상된 그림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이러저러한 논란 끝에 선별 없이 100% 가기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재정당국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걸 달래는 차원에서 뭐 자발적 기부 이런 걸 집어넣는데 사실은 자발적 기부 같은 거는 대책일 수가 없는 거고 그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 발상이에요. 충분히 이런 논란이 예견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복지 정책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이기도 하고 민생 지원 정책이기도 소비 진짜 하고 자원도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 돈을 받아서 나가서 삼계탕도 좀 사드시고 이렇게 골목시장 가가지고 상권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냐 기자들은 이 질문을 한 거고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면 줄줄이잖아요. 이제 보장돼 그 있는 밑에 게 공직, 뭐 청와대 전체, 고위공직자들 전체. 근데 이게 과연 그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애초부터 이거 기부 방식으로 이게 재원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금모으기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발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중소상인들의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지 실제 한번 동네 돌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상당히 있어요.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저께 들렸던 곳은 동네 닭강정집하고 그리고 미용실인데 물어봤어요. 이게 문의가 좀 들어오냐 이렇게 했는데 우선 그 일반 소비자들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다들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상점에 사용이 가능하고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또는 뭐 공지는 하겠지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런 가맹점도 직영점들은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매출이 얼마 이하인 가맹점들은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트, 편의점, 뭐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왜냐하면 근데 또 편의점을 그 직접 네. 점주가 하는 작은 매출 규모는 또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아마 10억 경기도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제 경기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머리 염색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네. 기부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경기도 10만 원은 이제 기부 고민을 안 잘못이죠. 했고 네. 이제 염색했습니다. 저 여당 머리하고 당직자라는 사람이 염색했는데 어쨌든 그땐 그 얘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0억 그 말씀처럼 네, 이제 네. 10억 매출 기준? 예. 그러면 이제 직영점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 번호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그래서 어디 있을지 많이 찾아봤는데 뭐 동네 슈퍼도 이제 그 독자적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되는 것 같고 또 뭐 주유소 같은 데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러던데 그래요. 뭐 기부 논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저도 사실은 우리 집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세대주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세대주라서 언제 쫓겨났습니까? 뭐 쫓겨난 건 아니고 명의도 이제 우리 집사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뭐 기부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부할 생각인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선택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저희 집도 네. 이제 3인 가구 80만 원인데 저는 받을 신청할 때 60만 원만 신청해서 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네. 그냥 주면서 알아서들 해라. 너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도 네 쓰고 싶은 데 쓰고 저축하려면 저축하고 뭐 세이브 더 칠드런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다음 이제 얘기 삼성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청취자 백종우님께서 앞서 우리 그 현근택의 사생활 그리고 이준석의 사생활을 물어봤는데 왜 박 의원한테는 안 물어보냐? 사생활이 거의 박원석의 없다고 봐야죠. 박원석 의원님은 그 쉬는 시간에도 정책 연구를 하시는 정책의장이고요. 아니 저는 뭐 바쁠 때도 정책 연구를 쉴 때 하시고요. 있으면 사람 만나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평상시에 잘 못 나눈다. 만나는 사람. 알겠습니다. 이게 각자 출신이 다 이렇다고 달라서 그런 게 합니다.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야 될 분들도 많고 사람 만나는 거 많겠지.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원석 의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대국민 사과를 했고 큰 가닥 몇 개를 얘기하면 이제 노조 허용해 줄 거고 사실 이것도 허용해 준다는 말도 상당히 뭐 제가 듣기로는 이건 너무 건방진 표현 아닌가 싶긴 했는데 어쨌든 노조를 무노조 경영을 안 한다고 했고 경영권 우리 애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 등등을 했습니다. 정의당 쪽에서 그 정당 중에서는 제일 정면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있잖아요.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과를 권고했고 또 준법 그 감시위원회 네. 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거듭 사과를 촉구해서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레토릭들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바꾸겠다는 거냐 그리고 뭘 인정했냐 이런 점에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도 그리고 삼성이 변화할 거라는 기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과라고 보고요. 아들한테 경영권을 안 물려주겠다라는 거는 20-30년 뒤의 일입니다. 그거 아직 어떻게 알아요? 어리죠. 이제 20살. 삼성이요. 과거에 여러 번 사고를 치고 그때마다 사과하고 그리고 구체적 조치도 있었어요. 이병철 전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물러난다든지 이건희 전 회장이 그 비자금 사건 때문에 물러난다든지 다 1대 2대 회장. 2년 이내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미전실 해체, 뭐 구조조정본부 해체 그게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존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구체성도 없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20-30년 뒤의 약속을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느냐. 게다가 삼성 내에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지분이 다 합쳐봐야 전 계열사를 다 합쳐봐야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경영권을 운운합니까? 주주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네.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상속세 내면. 그리고 지금 이재용 문제의 핵심은 7조 원이라는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16억 원밖에 내지 않은 세금 없는 불법 편법 상속이 이재용 사태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반성이 있었냐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아무런 평가할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이 속빈 강정 같은 이 소문나냐채 먹을 거 없는 그런 사과였고 저거는 항소심 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나 집행주의 달라는 그 반성문을 그 재소자들이 많이 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반성문 냈다 그래서 다 그거 보고 그 저 집행유예 줍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저런 알맹이 없는 사과를 할 때가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납부한 그럼 상속세는 7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16억 원이요. 16억 원? 네. 아 그래요? 61억 아니고? 아니요, 16억 원밖에. 61억이라고 해도 그냥 시내에 있는 건물 하나 상속해 줄 때 나올 정도의 그 상속세인데 생각보다 적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 부위원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이니까 가능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딱 형사 사건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형사 사건 들어오면 만약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면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갈지 아니면은 실형을 각오하고 무죄로 주장해 볼지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혐의도 인정 안 하면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일반인들은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어쨌든 선처를 구하러 가는 게 집행유예 그나마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정하는 식으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나마 근데 뭐 집행유예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죠 지금.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또 본인이 인정하는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먼저 이거를 뭐 사과하고 뭐 해라. 방식을 알려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면은 어떻게 집행유예 하느냐.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재판부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죠.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왜냐하면 이게 다 아다시피 이제 대법원에 파기환송되면서 실형 나올 것 같아. 뇌물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50억 이상 늘어나고 그 세필이 뭐 네. 강제로 뺏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항소심에서 말을 뭐 강제로 뺏길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대가를 뭔가 사줄 때는 대가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국정농단 스캔들 관련해서만 그렇죠. 하는 그것 거고.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는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게 아니다 뇌물이다. 결국은 네. 대가를 바라고 준 거다라는 게 상식에 맞는 거죠.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를 줄 때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줬다 뺏겼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식적인데 또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게 집행유예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뭔가 이제 모양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만들어서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했는데 제 말씀처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회장이 살아 있고 그걸 못 물려받았잖아요. 네. 그 물려받으면 아마 뭐 10조면 5조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네, 네. 세금 내야 되고 20조면 10조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주식이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것도 아닌데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내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가셔야 아직 안 못 받아줬으니까. 왜냐하면 그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식한테 안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버지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한테 나는 재산 안 물려줄 거라 하면 아버지가 먼저 챙기시고 네. 아버지나 먼저 하시고 얘기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무노조도 재밌는 얘기죠. 이게 뭐 노조라는 게 뭐 헌법 우리 개헌 헌법부터 헌법 네, 보장 87년부터. 그럼 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노동 3권은 물론 이제 2권이냐 3권이냐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인정 안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정상적인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어제 상당히 유의미하게 봤던 게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할 때 그리고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 정도 생각을 먼저 했어요. 미래통합당이시죠? 예. 네. 아니 또 의견이 똑같아서 아니 여쭤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문 경영인이라는 단어가 어제 또 화두가 돼가지고 그러면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옳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주주의 역할을 하면서 상속해가면서 이제 그 기업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거의 원천 차단했죠. 네. 왜냐하면 상속세율이 아주 특히 제주주 같은 경우 아주 높아서 60%가 넘으니까 네네네. 그걸 차단한 케이스인데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고 경영에 더 득이 되는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게 뭐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이 안 되는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KT 같은 기업, 네. 아니면 포스코 같이 민영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원천적으로 할 사람도 없고 주인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경영하는 양태가
과거에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로비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과연 상속한 기업보다 도덕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인 없는 회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면 더 나은 어떤 회사의 성장을 담보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란 제도 아니면은 그런 주인 없는 회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과 측정 기간이 그 재벌보다는 훨씬 단기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 동안 3, 4년 동안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흔히 말하는 큰 그림. 현금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이건 한번 사회적인 대타협이 있어야 되는 지점인 게 뭐냐면은 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할 거면은 스웨덴 같이 상속세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보면은 보유세도 높이고 팔지도 못할 거래세도 높이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이거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왜곡되는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 그 가업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나왔을 때 그럼 스웨덴처럼 재단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주 형태로 그 지분은 계속 유지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건 타협의 상황인 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편법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속세 조금 내고 다른 회사 하나 내부 회사 만들어 가지고 물량 빼돌려 가지고 매출 올려 가지고 그런 게 그 부작용이거든요. 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은 제도적으로 그런 걸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근데 뭐 거기서 그 문제까지 끌어내는 거는 좀 비약이고 일단 이재용의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재용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응당한 법의 처벌을. 근데 이게 지금 앞서 현근택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사과를 권고하고 마치 이제 재판부가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권고를 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권고를 했는데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그걸 평가를 했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한 호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짜고 치는 무슨 고스톱 모양이 된 겁니다. 예상과 달랐나요? 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뭐 김지영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저거보다는 원칙적인 접근을 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예 이제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모양새가 됐고 근데 저런 류의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만한 얘기들로 가득 채운 저런 반성문 하나 내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대한민국 범죄자들 중에 집행유예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성문 다 내거든요. 다 새 삶을 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새 삶을 실제 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정도 상황이라면 저 선언이 의미 있는 선언이 되려면 내가 물러나겠다 해야 됩니다. 내가 일체 경영으로부터 손 떼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리고 전문 경영한테 맡기겠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계분식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거는 재판에서 행여라도 이 기자회견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올까봐 아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그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그 삼성 일가의 저런 이제 불법 행위를 수십 년간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법 정의를 어디 가서 거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이 박유한 선생님 재판부가 실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여당 쪽인 저 현 위원장님한테만 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 김두관 민주당 그 당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일정 부분 국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요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아마 이 민주당, 저희 당이 그래도 약간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재벌 개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화두는 재벌 개혁이에요. 재벌 개혁의 또 핵심 문제는 소유 문제입니다. 소유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속세 내고 소유를 물려받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시작이 아까 말씀처럼 뭐 에버랜드에서 시작된 거고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물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과거에는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재벌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몇몇 분 빼고는.
그래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좌파 공격하고 뭐 사회주의라 공격하지만 중도 우파 쪽으로 포지션을 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비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벌 개혁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저는 아마 좌우 구분의 확실한 기준이라고 보는데 정의당은 어쨌든 재벌 개혁을 하고 있고 그럼 중도 좌파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재벌 개혁 문제, 소유 문제, 특히 삼성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이 재벌 개혁 문제가 좀 이슈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조금 우리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김도관 의원의 네. 이저 말은 좀 뉘앙스가 이상해요. 어째서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과 이재용의 저런 식의 그 불법 행위야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삼성공화국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재용이 사과한 거에 왜 국회 책임이 있습니까? 이재용이 사과한 건 이재용이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저런 사과로 그냥 퉁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마치 이게 이재용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듯한 뉘앙스여서 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좀 저도 이상합니다. 이 지금 현근태 부위원장님 얘기도 공감하는 게 그런 말씀 찾아봤어요. 또 이 기사도 찾아봤더니 민주당 안에서도 목소리가 갈리더라고요. 확실히 그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여전히 그 재벌 그렇죠. 개혁에 대해서 예. 아까 그 이제 그 이 당의 그 어떤 색깔이나 이 노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재벌에 대해서 어떤 이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여전히 네. 그런데 또 원내대표 지금 임기 지나서 끝났습니까? 여전히 임기 중인가요? 하여튼 이인영 원내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전 원내대표인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라고 또 평가를 좋게 해줬거든요. 완전히 스탠스가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 당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당내에 있지만 저도 어쨌든 뭐 약간 시민단체나 이런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결국은 우리 당이 이 삼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소유 문제잖아요. 결국 네. 저는 아마 결국은 현재 모든 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성도 법이 있는 게 아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법적인 틀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지금 결국에 핵심적인 문제는 이 뭐 소유 경영 분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적법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계를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 본인도 아직 승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계속 어쨌든 에버랜드 문제든 합병 문제든 뭐 삼성 바이오 문제든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뭔가 어쨌든 뭐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금을 덜 내고 승계 받는 방법을 뭐 찾는 거잖아요. 우회 상장을 하든 합병을 하든 뭘 하든 네. 결국은 논의는 그거 하나거든요. 네네. 일반인들은 대부분 세금 내고 그냥 받아요. 대부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하는 마찬가지고 안 되면은 뭐 물납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내든지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냐 마냐 문제지 뭐 삼성이라 해서 다를 볼 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당내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있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지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게 그거에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면 판단 되겠군요.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이 재벌개혁 문제가 화두가 될지는 지금까지는 조금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 요 문제는 얘기는 예. 한번 넘어갔을 때 예. 10초밖에 안 나왔습니다. 3부로 갑니다. 정치쇼. 이재익의 정치쇼. 이제 이게 정치쇼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의 생방송으로 쇼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사과 관련해서 김두관 민주당 당선인의 발언 일정 부분 국회 책임이 있다. 요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죠. 현명합니다. 아니 정치 얘기 해야 돼. 정치 얘기 지금 할 거 많아요. 알겠습니다. 최고의 주례사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럼 정치 얘기합니다.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어제 일이에요. 오늘은 미래통합당이죠. 네. 자,
현근택 부위원장님 어떤 분인지 우리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치쇼 청취자분들에게.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아마 84학번, 8학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경희대 학생회장 했고.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제 주로 활동은 성남에서 왔어요. 성남에서 예전부터 풀뿌리 운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뭐 성남 무슨 시민단체 뭐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87년에도 성남에서 했고 어찌 네. 보면 이제 그래서 주된 활동은 이제 성남에서 했죠.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성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 활동을 하다가 2004년에 그러니까 계속 개혁 뭐 정당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사모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4년에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됐고 초선으로. 근데 2008년에 아깝게 떨어졌어요. 100몇 표 차로. 굉장히 그래서 이제 100몇 표 차로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이제 지역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분이 아마 그 다음에 쭉 됐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된 것도 지난번에 원내대표 떨어졌잖아요. 다들 된다고 봤는데 네네.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 한번 떨어지시고 나니까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면 지난번 총선 때도 그 2008년에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고개를 많이 숙이더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원내대표 선거도 아마 한번 떨어지고 나시니까 의원들한테 굉장히 읍소하시고 뭐 저도 어제 이제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소통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의원도 아닌데도 이렇게 연락도 받으시고 이런 거 보면 한번 떨어졌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정책위 의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추미애 네. 대표 때도 하시고 이전 대표 때 하셔서 정책통으로 이름이 나 있고요. 저는 아마 일로 성과로 내겠다. 그러니까 일 한번 시켜달라. 어제도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기사를 보니까 마지막에 다 이제 원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한번 일하게 해달라. 마지막이다. 지난번에 떨어지고 많이 반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기호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올 건 대부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과반 넘을 거는 많이 예상 못했던 것 같고 우리 정성호 의원이 뭐 3등 할 걸로 봤지만 의외로 표가 매년 안 나왔고 전해철 의원이 그래도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대체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정성호 의원님이 9표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말은 당내 이재명계가 9명이란 얘기입니까? 또 손을 딱 이렇게 아니 왜냐면 잡아서 저는 얘기할 수 사실 있겠습니다. 지금 그 전부터 호사가들이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다른 사람 분류했던 게 뭐냐면은 정성호 의원님은 사실 세가 약해가 당선되는 것보다도 당내 이재명 지사를 나중에 대권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의원 수가 얼마 정도 될까? 라는 걸 아니면 바로미터로 봤던 것 같은데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아마 연수원 사부연수 동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하기도 하고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도와드리곤 했는데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하고 이제 뭐 대권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결국은 원내에서 어떤 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고 대권 문제는 당에서 이제 당권이라 뭐 당원들이라든지 의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직접 연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원내대표 신임 선출을 하게 될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봤던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저도 아까 뭐 어떻습니까? 현근택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그 정성호 의원이 대표하는 그러니까 비문계 세력의 표가 의외로 적었다라는 것이 하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뭐 저도 과반이 처음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못했었고 그 다만 이제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제가 보기에도 여러 번의 경선을 이제 당내 경선을 치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소위 삼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이 삼철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항상 당심에서는 좀 박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물론 72표라는 많은 표를 얻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복심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고 역시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늘었다 해도 160명 남짓한 선거인단을 가진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 당 외부에서 평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텐데 네. 주호영, 권영수 2파전을 압축되었지만은 네. 뭐 정말 두 분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장점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에 초선 의원들이 특히 힘을 실을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는 협상력이라든지 아니면 네. 친화력이라는 것이 강점인 것이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전략기획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그런 네. 쪽으로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 확 줄어든 의석 80석대 의석으로 원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총의가 어떻게 모일지도 저도 약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협상 파트너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성호 의원 정도만 야당과의 협치를 주요 안건으로 내세웠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개혁 드라이브라는 건 좀 말이 좋아 개혁이지 힘으로 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거든요. 야당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제가 봤을 때 80석 남짓한 의석, 미래한국당 합쳐도 100석 남짓한 의석으로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이 들어놓고 이렇게 투쟁하는 방식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명민한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또 우리 박원석 의장님을 지렛대를 가지고 정의당과의 정책 공조 같은 것도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요.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걸 허언으로 하는 게 아니 정책위장을 빨리 그만둬야 될까요? 네. 제가 허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요. 네. 제가 만약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있지만은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된다고 이제 확정돼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분이 상징성 면에서는 정의당보다는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실적이 있는 분입니다.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다소 보수화되고 있다 또는 여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기업적이고 친재벌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재벌 개혁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의당은 뭐 우리보다 좀 더 극단적이겠지만은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그 새로 뽑힌 이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들어섰고, 뭐 곧 이제 오늘 또 결론이 날 텐데 앞으로 뭐 당부의 말씀입니다. 신임 원내대표들에게 또는 뭐 일단 김태년 예상을 그 해주신다면. 의원은 성과를 중시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선의 배경도 특히 이제 초선이 된 이번에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당으로서 게다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뭔가 국정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점에 잘 그 김태년 의원이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것 같고, 뭐 야당과의 뭐 협상이나 이런 거를 어떤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수에서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꼭 숫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 미래통합당에 오늘 누가 당선되실지 모르겠지만 당선이 되면 정말 20대 국회하고는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됩니다.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러저러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20대 국회 때처럼 장외투쟁을 고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는 이런 면모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통합당 오후에 정해집니다. 원내대표 경선 치르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임기도 자연스럽게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어제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 이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진 원인 중에 매포용 현금 살포가 있었다. 이건 누가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뭐 낙선도 하셨고 임기 네. 끝날 때 보통 정말 솔직한 얘기 하거든요. 평소에 이제 시작할 때 생각. 그렇죠. 진짜 시작할 생각. 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뭐 잘하겠습니다. 뭐 대합상도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때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솔직한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지 눈치 볼 게 없으니까. 눈치 볼 게 없고 그다음에 이미 뭐 다음에 국회의원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인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미래통합당에 많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앞날이 저는 참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뭐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어요. 50만 원씩 주겠다고. 뭐 재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먼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민주당에서는 70% 이게 100% 주긴 줘야 되는데 70% 해야 돼. 재정 사정도 있고 좀 곤란해. 이게 좀 눈치를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그럴 바에는 그냥 전 국민 50만 원씩 주자. 50만 원이 어찌 보면 4인 가구 200만 원이에요. 2배 주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네. 저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아마 이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패인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공천 문제도 있고 당대표 리더십 얘기도 했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앞날이 참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좀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이번에 그 지급되고 있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21대 총선의 그 표를 사기 위한
매표용 헌금을 살 거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선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당의 어쨌든 지급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전부터 뭐 지자체별로 마스크를 이제 무상으로 지급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또 뒤집어 말하면은 선거 앞두고 직전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줬다 볼 수도 있죠. 저는 네, 그것이 뭐 매표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기보다는 어쨌든 행정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노원구만 하더라도 노원구청에서 마스크 뿌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준다는데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하네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구청장이라는 것이 지자체 실시 이후에 어쨌든 당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당연히 귀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석 자체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표라는 단어는 네, 표를 네, 사기 네,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심재철 의원처럼 뭐 그런 목적성까지 있었다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향이 있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자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재난 수당의 형태로 되는 것이 네네. 원래 처음에는 김경수 지사가 언급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언급됐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어떤 수당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면서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주느냐 마느냐 같은 걸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굉장히 야당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집권한 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나라 곳간을 생각해가지고 복지에 소극적이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네. 오히려 지금 여당이 그런 것들을 막 하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당장 저는 제가 뭐 통합당에서 만약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 한다면은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다음 대선의 핵심 화두로 올린다. 그랬을 때 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지금 감정이입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재철 대표가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제가 심재철 대표랑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현이 뭐 이제 매표용이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약간 심재철 대표 고유의 정치적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전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원내대표 선거 놓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뭐 주호영 권영세 얘기했는데 예상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의 협상 스타일이라는 건 과거 바른정당 시절에도 저희 원내대표 했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데 뭐냐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 좋고 이래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내주는데 모르고 나도 뭐 그런 식으로 여당에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고요. 권영세 원내대표 같은 경우,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워낙 또 이 전략기획통이다 보니까. 조건과 이 주고받음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내주면 이걸 달라. 안 주면 우리가 이걸 하겠다. 이런 어떤 기계적인 협상에 능한 분인데 저는 뭐 그 두 군데 중에서 협상 전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소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원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5선, 4선을 다 원내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 재선급 이상 의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선이 되신 분들 아니면 같이 의정 활동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단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선들은 토론을 꼭 보고 싶다. 네, 이런 얘기. 말하면 부동층이네요. 이 주호영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점인 동시에 약점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이제 TK 당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네. TK 당인데 반면에 이제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 공백이 8년 정도 있었죠. 그렇죠. 8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리고 리더십에도 약간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같은 중책을 과거에는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친박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원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약간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저는 예상을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상황으로 보면 주호영 의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쓰는 용어를 보면 알아요. 계속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이미 말 실수가 이미 심한 하시고 용어가 있습니다. 정거태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권영세 분은 후보, 뭐 의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자기도 모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주호영 의원도 같이 이제 탈당했다가 이런 경력이 있어서 있지만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 정도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일단 서울이고 영남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마 현역 당선자들이 또 영남에 속해 있어요. 반 네.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이번에 아마 투표권이 없을 것이고 그럼 지역구의 대부분이 영남에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조영 의원이 뭐 무난히 될 거로 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까 그 지역적인 분배에서 얘기한 것에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만약에 영남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심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전략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는 수도권 쪽에 조금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꼭 권영세 의원을 도와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당 대표까지 영남 독식을 하겠다면 못하지 않겠느냐 원내대표가 만약 영남 출신이 되면은 뭐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을 하나 꺼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게 정치쇼.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우리 광고 나간 동안 이준석 최고위원의 아주 원대한 꿈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저는 몇 훌륭한 번. 다이빙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어떤 이름을 하나 꺼내서 그러는데 이분은 계속 나옵니다. 이름이 안철수라는 이름을 꺼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런 걸 꺼냈네요. 무슨 세미나인가요? 야권 합동 총선 평가회를 한번 해보자. 야권 합동 총선 평가회. 정의당은 빼고겠죠. 정의당은 안 들어갑니까 거기? 그 지금 일단 범위부터 얘기하자면 이준석 최고가 보기에는 정의당은 빼고 그럼 뭐 국민의당하고 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예. 이렇게 세 개. 예. 민생당도 빼자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뭐 이 의석수로 봐도 큰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저기다 관심없이 나중에 들어보고 관심 있습니까? 거 있으면 외로울 거예요 정의당 저러다가. 자 우리 이준석 최고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이 얘기를 보면서 네. 그 야권 합동 총선 평가회로 돼 있는데 앞에 네 글자 야권 합동은 의미가 있고요. 총선 평가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굳이 언급하자면은 그 국민의당이랑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총선 때 있어가지고 뭐 공동 전선을 편 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총선을 합동으로 평가하자는데 국민의당에서 했던 전술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 개인이 의료봉사하고 그다음 마라톤 뛴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미래통합당에서 지도부로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예. 반대로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략 뭐 폭망했는데 평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할 건 없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으로 본인을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언론에다 뭐라 던졌냐면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미래한국당과 연합 그 교섭단체를 꾸미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그 했더니만은 기사를 봤습니다. 발끈했어요. 안철수 대표 측근이라 하는 분이.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묘함을 느낀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도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라 나오냐면은 우리는 탄핵 정당의 후신과는 함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엔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는 위성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그럼 그럼 미통당 쪽으로 그럼 멀티 말고 본진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약간 했거든요. 뭐 안철수 대표의 본인의 의중은 실제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은 뭐 정당이라는 것이 국회 내에서 운영이라는 것이 네. 정책적으로 마음이 같은 부분에서는 누구랑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아무래도 본인은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선이라는 그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뭐 과거에 국민의당 출신으로 대선도 뛰어보고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서울시장도 뛰어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가가지고 본인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는 저한테 밥 사야 돼요. 왜죠? 제가 꾸준히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딱 질렀을 때 알겠습니다. 같이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지금 하는 뭐 건데 방어석에 되면 전혀 무관심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정의당도 제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저분이 한동안 정치를 떠났다가 네. 총선 앞두고 귀국하면서 예정된 수순 예정된 행보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 그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이 제3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기반해서 총선을 치렀는데 그 동력은 다 소진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의 입지가 그 민주당 쪽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범보수의 대선 주자로서
이제 자기 로드맵을 짜고 그렇게 가겠구나. 저는 뭐 그 포석을 두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 없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분명히 있는 중도라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도 부분은 있고 분명히 뭐 있어요. 실용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원내대표 후보 나온 당장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총선 끝난 직후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시간 문제지 공동교섭단체 더 나아가서 뭐 통합 뭐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현근택 위원장님한테는 좋은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물어볼게요. 네네. 계속 그 오늘따라 이준석 위원 칭찬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합리적 복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손병국님께서는 현근택 부위원장님한테 공유 느낌이 있네라고. 무슨 느낌이요? 공유요, 공유. 영화 배우 공유. 아유 고맙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재난 연구 염색하던 공유성이 너무 듣는 쉽게 받아들여서 약간 놀랐어요. 현근택이 뭘 잘 공유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뭐 민주당 쪽은 뭐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발언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식 뭐 토론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뭐 선택 여지가 없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에 뭐 대권은 본인 나오고 싶어 하시고 나오다 그러면 어디로 나올 거냐 막뭐 호랑이 우라 그러는데 어쨌든 뭐 구애 작전이라고 봐요. 함께 할게. 근데 안에 계신 분들은 좀 뭐 견제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외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뭐 강력한 대권 주자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오려는 것인데. 그러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면 또 경쟁자가 생기고 약간 이제 어찌 보면 계륵 같은 계산이 좀 존재 필요할 그렇죠. 것이다. 그럴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정해진 수순으로 간다고 봐요. 아니 결국은 그 뭐 제가 하나 선택의 이용만 기회는 하자면요. 그 시간이 없습니다. 범야권 네. 정치자 다음에 선호도에서 뵙겠습니다. 데일리안에서 1,074명의 조사